안녕하세요. 시드니 부동산 아카데미 황대근 소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지난달에 저희가 트라이뷰널을 다녀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많은 분들께서 한동안 영상이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다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재판에서 진 거 아니냐 이렇게 전하고 오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영상을 보시면은 결론은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예, 근데 결론은 뭐 나쁘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처음에는 그 배당을 받았던 곳이 파라마타 쪽이었어요. 거기서 재판을 하기로 했었는데 세입자 측에서 한 달간 이제 여행을 가는 바람에 그게 연장이 되고 말았죠. 연장보다 연기가 됐죠. 예, 연기가 됐는데 시티 쪽으로 배당을 받았어요. 시티 쪽으로 배당받고 그 다음에 날짜가 거의 9월 5일이었을 거예요. 예. 그날 가가지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세입자 측에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장소 자체가 원래 이제 파라마타였는데 시티로 바뀌게 됐죠. 예. 저희 오피스에서는 가까워요. 예. 캔터베리에서 시티까지는 기차로 뭐 한 19분 정도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19분 정도 기차 타고 가서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그 현장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니까 녹음이라든지 그 촬영 이런 거는 이제 금지가 돼 있더라고요. 여기 호주에서 살다 보면은 세입자로서 아니면 집주인으로서 트라이뷰널을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현장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부득이하게도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촬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기 전에 저희가 재판하는 과정이라든지 가면 누구를 보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에 결론 나오기 전에 좀 설명을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트라이뷰널 가시면은 이 모든 과정을 바로 히어링이라고 합니다. 히어링. 그 한국말로 하니까 뭐 공판, 심리, 공청회 뭐 이렇게 해석이 되던데 그냥 뭐 재판이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 화면을 보시면은 방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방은 자, 왼쪽에 보이시는 이 방은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고 통보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방이 conciliation room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판결하기 전에 합의를 보는 방입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엔캐슬 이렇게 트라이뷰널 가시면은 그 TV 화면이 있을 거예요. 화면에 그 당일날 시간 그리고 누구 세입자든 뭐 집주인이든 이름이 다 적혀 있고요. 몇 시에 몇 번 방으로 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 방으로 가시면은 트라이뷰널하고 이제 세입자하고 같이 다 들어가게 돼요. 그 방에. 왼쪽 화면 보시면은 트라이뷰널이 있고 어플리칸트, 리스폰던트가 있죠. 자, 요 용어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면은 트라이뷰널이 바로 재판을 하는 재판장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이 어플리칸트 이렇게 책상에 앉게 되고 우측편에는 리스폰던트라고 해서 뭐 피고발인이 되죠. 그러니까 어플리칸트가 지원한 사람이 고발한 사람이니까 고발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발을 당한 사람이 피고발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화면 보시는 것처럼 뭐 신청인 아니면 뭐 응답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석을 하고 영상을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화면을 보면은 그 트라이뷰널 앞에서 판결이 나기 전에 세입자하고 뭐 집주인이든 간에 그 고발인하고 이제 피고발인 있죠. 이 사람들이 이 방으로 들어가서 판결 보기 전에 이제 합의를 또 보는 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에 가시면은 테이블이 있고 이 테이블에 서로 마주 보고 뭐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온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는 그거에 대한 이제 합의점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합의가 나지 않으면은 이제 트라이뷰널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재판장이 그 판결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딱 도착을 하니까 트라이뷰널 재판장이 이제 참석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다 불러요. 예. 어플리칸트하고 리스폰던트 이름을 다 부르고 거기서 만약에 뭐
뭐 지각은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당일날 안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안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재판하는 이제 재판장은 참석한 사람에게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고 저희가 갔을 때 한 5분이 지났는데도 세입자가 이제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포기를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했어요. 자, 그 인원들 참석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다 이제 이름을 호명을 다 하고 이 사람들한테 컨실리에이션 룸으로 가라고 해요. 가서 재판을 보기 전에 서로 간에 이제 합의 볼 수 있으면 합의를 한번 보라고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그쪽 방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세입자하고 저희가 이렇게 그래도 뭐 나쁜 관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재판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서로. 그러니까 껄끄럽긴 하지만 앉아서 이제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컨실리에이션 룸에 가시면은 거기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도 오른쪽 이렇게 앉겠죠. 서로 마주보고 고발인하고 피고발인이 앉는데 피고발인이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입자가 되죠. 저희가 이제 고발을 했으니까 이제 세입자를 대변해주는 테넌트 어드바이저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저희 뭐 이렇게 부동산이 혹시나 잘못된 정보를 줘서 합의를 이끌어낸다든지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게 되면은 이 테넌트 어드바이저리가 중간에서 이렇게 조언을 세입자한테 해주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합의를 보게 된 것을 컨실리에이터라고 해서 이 판결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페이퍼로 적어주거든요. 판결이라기보다는 이제 합의죠. 합의 본 부분에 대해서 적어줘요. 그리고 합의를 이끌어내면은 그 합의문을 가지고 이제 트라이뷰널한테 가는 겁니다. 트라이뷰널 이제 재판장한테 가서 재판장이 그 합의문을 보고 판결문을 내려주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당일날 제가 가서 이제 세입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위에 영상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은 화면상으로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잠깐 언급을 하자면은 첫 번째는 바로 세입자 화장실에 그 집 화장실에 변기 시트 커버였어요. 시트 커버가 느슨해지고 결국은 이제 쫄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됐는데 이 1번부터 3번까지 실제로는 세입자는 저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이제 청소가 다 끝난 다음에 키를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키를 돌려줄 때도 제가 재차 물어봤습니다. 뭐 벽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문제점이 있느냐? 전혀 없다라고. 제가 당일날 딱 가니까 변기가 이렇게 그냥 빠져 있더라고요. 변기가 뭐라 그러죠? 변기 시트 커버 있죠? 그게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입자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거를 플러머를 써서 그 수리를 하니까 150불이 나왔다. 예. 그러니까 세입자 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렌트를 처음 한다. 그래서 원래 이런 디자인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변기가 있고 변기 그 커버가 있잖아요. 이게 들었다 빠졌다 한다라는 게 이게 디자인이 원래 그래서 렌트를 처음 한다고 해도 이건 좀 말이 되진 않거든요. 처음에는 원래 그랬다. 근데 지금 오늘은 디자인이 그래서 난 몰랐다. 자, 그래서 세입자가 저한테 그러면은 뭐 제품값만 우리가 내겠다. 제품이 너가 저번에 한 40불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길래 그럴 것 같으면 진작에 교체를 하지 왜 내가 다 하게끔 했냐. 그래서 150불 다 줘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싶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맡기게 됐어요. 그러던 찰나에 테넌트 어드바이저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 여기 오게 됐냐 하길래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변기 커버는 제가 이제 고쳤다고 했죠. 세입자를 구했으니까. 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테넌트 어드바이저리가 저한테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너가 렌트를 뺐다는 거지? 그렇다. 그리고 렌트를 내가 뺐기 때문에 그거 당연히 다음 세입자를 위해서 교체를 시급하게 내가 해준 거다 라고 했고요. 이 말을 듣고는 테넌트 어드바이저리가 저한테 하는 소리가 너가 렌트를 뺐다고 했는데 그러면 집주인은 렌트비를 받고 있네?
그리고 너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고치지도 않고 렌트를 뺐고 사람을 구했다. 그러면 집주인은 렌트비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집주인은 실제로 손해를 보는 게 없는데 왜 청구를 하느냐? 너는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진짜 제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 그래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집주인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을 구하지 않고 집을 비워둬야 되냐? 라고 제가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테넌트 어드바이저리 중국 여자가 하는 소리가 It's up to the owner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주인이 선택사항이다 이거죠. 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상식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렌트카를 했어요. 그 차에 기스가 나거나 그리고 시트에 데미지를 입거나 했습니다. 근데 그 차는 누군가는 탈 수는 있죠. 그래서 렌트를 줬는데 너 렌트카를 줘서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고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데미지 입힌 자한테 청구를 못한다. 이렇게 역으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세입자 얼굴을 딱 보니까 세입자 둘이서 이렇게 수근수근 대면서 그때부터 얼굴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생각을 하다가 세입자한테 지금 뭐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이 대통령 하는 소리가 저한테 우리들은 고쳐주고 싶은데 법이 이런데 법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지금 그냥 막 가자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내가 여기 지금 40불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40불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안 되겠다. 그냥 트라이뷰널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이 모든 걸 이야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테넌트 어드바이저리한테 나는 여기서 합의를 못 보겠다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리를 옮겼어요. 자리 옮기니까 트라이뷰널이 이제 저희 거기 도착하니까 제 이름하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합의를 받냐, 컨실리에이터를 받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못 보고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합의점이 나오지 않아서 여기 왔다라고 하니까 저희를 다시 보내더라고요. 가서 합의를 봐라. 그러니까 대화를 그 트라이뷰널 앞에서 보게 되면은 뭐 말도 길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가서 그냥 합의를 보는 거를 이렇게 종용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다 보니까 합의를 보게끔 이렇게 끌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갔어요. 가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이제 컨실레이터가 저희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합의를 못 볼 것 같다. 제가 그 중국 여자가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냥 가서 우리가 합의를 못 볼 것 같다라고 하니까 또 컨실리에이터는 저희한테 그러면 가서 재판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트라이뷰널한테 다시 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못 짓고 합의점을 못 찾은 상태에서 그래서 트라이뷰널 재판장한테 갔습니다. 재판장한테 가서 저희가 합의를 못 봤다,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재판장이 저희한테 오늘 너희들이 합의를 보지 못하게 되면은 다음 날짜는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고 2달 뒤가 될 수도 있고 3달 뒤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는 동안에 본드비는 묶여져 있고 수리는 못하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그 자료를 들여다보고 도대체 본드비는 총 얼마냐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주에 380불이었거든요 렌트비가. 그래서 4주 하면은 1520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도대체 세입자 너희들이 주려고 하는 금액이 얼마냐, 우리는 40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재판장도 보고는 좀 어이없었는지 도대체 문제가 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합의를 종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재판장한테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해도 되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그 컨실리에이터 그 룸에 있을 때 테넌트 어드바이저리가 우리가 이런 문제점들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세를 줘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세입자한테 청구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다, 어드바이스를 줬다라고 하니까 재판장이 Who said that? 누가 그런 말을 했냐? 그거는 잘못된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입자한테 세입자는 키를 리턴을 할 때
렌트를 하는 시점과 같은 컨디션으로 키를 돌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은 무조건 깔고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세입자 얼굴이 이렇게 조금 어두워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지, 이게 답이지. 그럼 내가 알고 있던 게 이건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 있냐고 재판장이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다. 저기서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합의를 볼 수 없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재판장이 그러면은 세입자 너희들은 도대체 얼마를 줄 생각이냐, 그리고 부동산에 얼마를 청구를 했냐라고 하길래 제가 당일날 그 견적이나 이런 걸 뽑아간 건 없어요. 네, 가지고 갔던 자료들은 단지 변기 커버 교체한 거 150불 있죠. 그 영수증만 들고 갔고, 나머지는 제가 실제로 그 재판하기 전에도 세입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키를 돌려줬고 내가 이거 견적 보기 싫다고 너희들이 직접 보라고. 왜냐면은 이 세입자들이 인도 사람이에요. 네. 한국 분들이면 아마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는데 인도 사람들이 딱 인도스러운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떠한 견적을 주더라도 자기들은 다른데 또 견적을 볼 거예요. 그러면 저는 견적 봐달라고 하시는 그 트레이더한테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좋은 가격을 찾아서 다 고쳐라 라고 했는데 안 고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재판장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페인트는 우리가 660불이다. 네, GST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부른 이유는 페인터를 썼을 때 페인터가 제 경험상 이제 부를 수 있는 최고치를 그냥 제가 그 자리에서 불러준 거예요. 그리고 발코니에 있는 화단을 둬서 입었던 케미컬 데미지들 있죠. 그거는 제가 440을 불렀어요. 에어 프레셔로 밀면은 밀릴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440 불렀고요. 변기는 영수증에 있으니까 150.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은 125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금액을 내가 딱 주니까 트라이뷰널 재판장이 세입자한테 너희들 혹시 절반 줄 생각 있냐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리고 저한테 재판장이 너 절반 괜찮냐라고 하길래 괜찮을 것 같기는 하다. 근데 집주인한테 물어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재판장이 합의를 종용을 하려고 하는지 세입자 측에다가 그럼 너희들은 얼마를 줄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 재판장이 너희들 키 돌려줄 때 원래 상태로 돌려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수근수근 하더니만 300불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장이 저한테 300불 어떠냐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보세요, 변기 시트 고친데 150불 나왔어요. 그럼 150불이죠. 그럼 이거 하려고 여기 또 이거 신청한다고 100불 들어갔고 생각해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재판장이 제가 원하는 625불하고 300불의 중간 지점을 이렇게 딱 찌르더라고요. 그 금액이 460 몇 불인데 460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자한테 너희들 460불 줄 생각 있냐 라고 하니까 이제 얘네들이 좀 머뭇거렸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너희들이 오늘 합의를 보지 않으면은 진짜 한두 달 뒤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왔을 때는 자기가 집주인이 페인트 언제 칠했고 집 언제 이게 되었고 막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그냥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결을 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결이 나와버리면은 절대 번복할 수 없다고. 네. 그래서 그 금액이 460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원하는 1200 얼마죠? 50불이었죠. 1250불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럼 내가 그 판결을 주는 순간 너희들은 그 돈을 다 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세입자 측에서는 460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재판장이 저한테 460 어떠냐 하길래 제가 결정을 못하죠. 그래서 기다려봐라, 내가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보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분한테 연락을 드려보니까 집주인분께서는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소장님 460불로 다 되겠습니까? 뭐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집주인분한테 설득을 하니까 집주인분이 오케이 하셨어요. 그래서 트라이브널한테 가서 집주인 오케이 했다고 하니까 그제서 판결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판결을 다 이렇게 받아 적고 이제 판결문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페어 트레이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걸어둔 그 본드비 있죠? 그거에서 데미지 이제 그 판결 난 거, 그 부분은 저희 부동산 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나머지는 세입자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결을 다 보고 나서 나오게 됐는데, 그럼 저는 뭐 또 혹시라도 못 받을까 생각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나쁜 결과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좋은 가격에 수리해 주실 분 찾을 수 있으면은 그 가격이 충분히 뭐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봐야죠. 정 안 되면은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보태가지고 수리를 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싫고 해서 그냥 그렇게 집주인분도 제가 설득을 한 겁니다. 자, 재판이 끝나고 나면은 이게 자동으로 이제 넘어간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나오시면은 안내 데스크에서 세입자는 저희한테 이제 판결문을 또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메일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메일로 해서 자동으로 가게 돼요. 그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나오는 길에 제가 세입자한테 이야기했어요. 고생했다라고 하고 See you next time이라고 하니까 다시는 보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일은 일이고 뭐 인간관계는 인간관계인데 저희가 뭐 너무 심하게 대한 것도 아니고 저희 뭐 충분히 기회를 줬어요. 예. 뭐 잘못된 게 있으면은 미리미리 말을 해주고 그 전에 이야기하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직접 뭐 사람을 구해서 고쳐도 된다고 했는데 저희는 뭐 기회를 줬는데도 세입자들이 충분히 그런 거를 좀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렇게 세입자든지 간에 집주인의 입장이든지 간에 어쩔 수 없이 재판을 가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하면은 그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고 어떻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첫 번째로는 이제 재판 안 가는 게 제일 좋겠죠. 재판 가게 되면은 일정을 빼서라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도 되게 심해요. 이게 그 재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되게 뭐라 그러죠, 프레셔를 되게 많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날이 다가오면 스트레스가 그만큼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준비된 자료도 정리도 하고 가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재판을 피하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데미지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미리 나가기 한 뭐 이틀 전에 막 그 수리하실 분 찾아가지고 견적 보고 그럴 게 아니라 한 3주 전에 미리 견적을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군데 봐서 좋은 가격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뭐 이틀 전에 해버리면은 이틀 전에 그 견적 보고 나서 이 하시는 분이 뭐 언제 와서 고칠지도 모르잖아요. 키는 반납을 해야 되고 키 반납하면 끝이에요. 왜냐면 렌트비는 그때까지만 측정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이 세입자는 그 집에 출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키 돌려주기 전에 한 3주 전에 다 끝내면 되고, 키를 세입자가 이제 부동산에 돌려줄 때는 이 부동산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고 나머지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입장에서도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 내가 견적을 보게 되는 이제 트레이드맨한테 가격을 깎는다든지 그런 일을 하진 않습니다. 이 세입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받는 금액 그대로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내가 중간에서 금액을 흥정도 할 수 없고 정해진 가격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그래서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일을 처리하시면은 큰 무리 없이 스트레스 덜 받고 이렇게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결론은 재판은 가지 않는 게 최고의 상책이다. 왜냐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그 부동산 입장으로서도 부동산으로서 가는데도 저도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왜냐면 실수를 하면은 안 되니까 자료 정리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실수 없이 겉은 소리 해서도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안 가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그냥 웬만하면 좋게 좋게 잘 해결을 하고 끝 마무리는 아름답게 하는 것이 최고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제가 더 좋은 영상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